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스피치 예정동문 변화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그토록 중요한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 또 다른 말로 무의식의 기본 원리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NLP 전제 조건을 배웠을 겁니다. NLP 전제 조건이 NLP의 교리에 해당된다면 이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는 NLP의 부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NLP 전제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통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음 전문가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전문가 되어보고 싶죠? 그러면은 이전에 NLP 전제 조건과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를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저장한다. 시작. 기억을 저장하는데 어떤 시간적인 기억도 저장을 하지만은 비시간적인, 시간에 관계없는 기억도 저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 무의식, 우리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은 지금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기억도 물론 있어요. 신경 쓰면은 알 수 있는 거, 초등학교 때 기억,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살아오면서 이런 기억들도 있지만 아주 어린 시절, 1살, 2살, 3살, 4살, 이런 기억도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엄마 뱃속 안에 있었던 그 일도 기억하고 있다. 자, 따라서 태아는 엄마 뱃속 안에 일을 기억하고 있다. 엄마 뱃속. 예. 그래서 태교를 우리가 왜 잘해야 되냐면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여기 아기한테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제가 그 창원에서 치료했던 어떤 분은 엄마가 불편하대요. 엄마가 불편해. 이유도 없이 엄마가 좀 불편하대요. 그래서 엄마가 왜 불편한지 한번 치료를 해달래요. 그래서 엄마의 불편함의 원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엄마 뱃속 안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엄마 뱃속 안 5개월 차에 엄마가 나를 떼버릴까? 즉, 낙태를 시킬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엄마 그때 할머니가 구박을 좀 했나 봐요. 할머니가 구박을 하면서 내 낙태돼버리고 그냥 이 집을 떠나버릴까? 이런 고민을 엄마가 하셨다는 거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체면 상태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의 구조를 바꿔드렸죠. 엄마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자, 할머니한테 구박받다 보니까 그렇게 엄마가 하신 것 같다. 그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어쨌든 이제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태아 시절의 기억도 저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도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태어나기 이전. 태어나기 이전이면 뭘까요? 예, 전생. 자, 전생의 기억도 저장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혈통, 따라서 혈통. 혈통의 기억도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혈통이라면은 부계 쪽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런 쪽의 기억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계 쪽으로 본다면은 어머니, 외할머니, 정조 외할머니, 이렇게 쭉 그 혈통 쪽에 기억이 내 잠재의식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직 믿음이 안 가죠? 저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믿게 되었어요. 의외로 전생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혈통상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태아 시절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의식과 래퍼를 형성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의식을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당신 무의식 속에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 안의 기억, 태어나기 전에 전생의 기억, 혈통의 기억, 그 기억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을 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기억의 구조를 체면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더라. 네. 혹시 기독교관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료적인 차원입니다. 전생이라는 문제도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안 맞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옛날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뭐 전생이 있다 없다. 근데 전생이 실제 있다 없다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그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다. 근데 전생의 기억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근데 그 전생의 기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억의 구조를 치료함으로써 우울증이 없어지고 불안증이 없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은 전생 치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는 마음을 열고 자, 치료 차원에서 바라보시라는 거죠. 우리 무의식 속에는 실제인지 실제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생의 기억도 있고 혈통상의 기억도 있고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도 있고 1살, 2살 때의 기억도 있고 그 모든 기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기억의 구조를 바꿔줌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우리가 뭐 칼융의 이론으로 이제 본다면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볼 때 뭐 표면의식 그 안에 개인 무의식 또 개인 무의식 안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 무의식. 이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진화해오는 과정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수렵사회 뭐 또는 농경사회 이렇게 이제 산업사회를 거쳐서 현재 뭐 정보 지식의 사회까지. 근데 이 모든 문화의 기억을 인류가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유. 집단 무의식 속에는 인류의 모든 문화에 대한 기억이 공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융은 프로이트의 제자지 않습니까? 칼융이 이제 꿈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게 이제 이동이 될 수 없는 대륙인데요.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신화, 아시아의 어떤 우리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 유럽의 어떤 신화, 이 신화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설도 보면 어떤 전설상의 어떤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한 게 어떻게 이동 경로가 없는데 아시아권의 신화와 유럽권의 신화가 비슷할까? 이 문화의 기억이 왜 비슷한 게 많지? 보니까 인류가 서로 그 기억을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 무의식은 있지 않습니까? 집단 무의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양자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은 에너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와 저 우주의 에너지와 실제 물질의 에너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집단으로 뭔가를 많이 염원을 하면 이 집단의 의식이, 집단 무의식이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을 하면서 실제 현실상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마치 이제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이 자, 비를 많이 염원하는 거죠. 비를 많이 염원하니까 이 비에 대한 염원이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비를 내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독일 민족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태인을 600만 명 학살시킨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자, 히틀러의 그 의견에 동조했던 독일 민족의 집단의식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됐어요. 세월호가 침몰돼서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었죠. 세월호가 침몰된 것은 그 선장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한국인들의 어떤 대충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둔감, 뭐 자기중심적인 또 이기적인 그런 어떤 집단 무의식의 결과로서 세월호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고유정이라는 한 여자가 남편을 토막살인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분해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체를 해부를 해서 죽였어요. 이건 고유정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한국인들이 그만큼 잔인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한국 국민성 자체가 한국인의 그 집단 무의식 자체가 이렇게 잔인하고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NLP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계속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자기 이기주의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지금 사랑이 없고요. 가족도 사랑이 없고요. 친구 관계도 사랑이 없어요.
자, 일도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지 정말 이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고자 하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의. 그렇잖아요? 요즘 결혼도 안 하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국적인 문화와 그 어떤 한국적인 가치관, 그런 집단 무의식의 에너지 파동, 이런 것들이, 그런 살인도 불러들이고, 범죄도 불러들이고, 사고도 불러들이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기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살신 성인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 사랑의 불꽃을 불태운 거죠. 예수님의 그 살신 성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류가 참 사랑이 소중하구나.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의 집단 의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의 문화가 인류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종교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그 사랑이 종교적인 차원으로 끝나서 될 게 아니고, 자, 저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만함을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정말 한 사람을 한 인격체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문화가 집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우리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담보로 하거든요. 자, 사랑은 받는 것과 관계없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사랑은. 예수님은 인류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죽였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자, 우리 또한 주는 것과 관련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창원이나 김해를 내려갈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창원 김해에 내려가서 제가 돈 되는 게 없어요.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한 20만 원 써요, 제가. KTX 타면은 저기 뭐 한 6만 원 나오잖아요. 그것만 왕복하면은 뭐 12만 원, 뭐 밥 사 먹고 또 뭐 찜질방에 자고 뭐. 그러면 뭐 자기는 한 15만 원, 한 20만 원 그냥 깨지죠. 한 달에 그러면 제가 4번, 5번 가잖아요. 5번 가면은 이 옷이 100만 원 쓰는 겁니다. 뭐가 돈이 되겠냐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저는 사랑의 불꽃을 태우는 거죠. 자, 초가 있다면은 초에 불꽃을 붙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불꽃을 제가 붙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활활 불타올라서 전 세계가 사랑의 불꽃으로 불탈 수 있다면 뭐 한번 인생을 걸어볼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저는 신바람이 나고요. 열정을 얻게 되고, 한번 해보자. 이제 의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집단 무의식의 힘을 믿거든요. 우리가 이게 사랑의 집단 무의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참만남 훈련을 해야 되고, 나사랑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훈련이 센터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운동 차원으로, 세계적인 운동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 위대한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자, 위대한 사랑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지금 집단 무의식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 우리 기억 속에는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 안의 기억, 그 다음에 전생에 대한 기억, 혈통상의 기억, 이런 것들이 개인 무의식 속에 다 들어있고요. 자, 집단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류가 진화해온 모든 문명에 대한, 문명 발전에 대한 기억이 모든 인류에게는 공유가 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무의식이 중요한데, 근데 이 집단 무의식은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우주의 파동과 연결되고 실제 세상 속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무의식을
무의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사회운동. 봐. 참 만남의 사회운동을 저는 해야 된다.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정서의 영역. 시작. 이 잠재의식은 정서의 영역입니다. 정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감정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기분이죠. 기분. 여러분들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기분을 다스리는 건 어렵지 않죠. 좀 기분이 조금 다운될 때 기지개 한번 켜고 우리 소리 한번 지르면은 크게 웃으면은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낮은 단계 기분이에요. 근데 이 정서라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게 정서예요. 이른바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불면증, 통제되지 않는 감정 있잖아요. 분노 조절장애 이런 거. 네? 시도 때도 없이 막 화가 나고 시도 때도 없이 막 우울해지고 이 통제되지 않는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만성 고질적인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 정서는 왜 쉽게 바뀌지 않느냐? 바로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충동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동구매, 무의식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마음먹으면 되지만은 이 무의식 속에 충동구매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충동구매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죽을 때까지 술을 못 끊는 거와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한 1년 동안 감금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한번 끊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못 끊어요. 네. 이거는 무의식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술버릇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술 마시면 맨날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네. 왜? 무의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결혼하기 전에는 참 잘해주는 남자가 결혼해보니까 맨날 술 마시고 주정 부리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폭력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정서가 참 중요한데, 근데 이 정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트랜스라는 겁니다. 체면요법과 NLP 요법을 활용한다면 이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는 게 아주 쉽죠. 그런 점에서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또는 충동구매나 과식, 폭식, 중독증 이런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체면치료나 NLP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습관의 문제니까.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모든 기억을 조직화한다. 시작. 모든 기억을 조직화한다. 자, 기억의 구조가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머리 뒤쪽으로 저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을 머리 뒤쪽으로. 다음에 이제 시간선 치료를 배우면 알 수 있어요. 머리 뒤쪽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과거의 기억을 머리 앞쪽에, 왼쪽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왼쪽으로. 앞쪽으로 저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 과거의 기억이 머리 뒤에서 나느냐, 머리 앞에서 나느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선 치료를 배우면은, 통과 시간형이다, 내재 시간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제 거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기억의 위치가 사람마다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머리 뒤쪽에 과거의 기억을 좀 저장하는 사람은 대개는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년 전의 일을 오늘처럼 기억을 해요. 20년 전의 일을 오늘처럼 기억하고. 자, 시간관념이 별로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거의 비슷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주로 연합을 잘하죠. 근데 과거의 기억이 머리 앞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머리 앞쪽에서 과거의 기억이 나는 사람은 대개는 시간관념이 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좀 논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가 오래된 기억일수록 좀 희미해지고, 최근 기억일수록 좀 더 선명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시간선 치료에서 같이 배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하는 부분이 있다. 4번, 5번, 6번을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해결된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한다. 시작. 미해결된 부정적인 정서로
자, 5번에 억압된 기억을 해결 목적으로 드러낸다. 억압된 기억을 해결 목적으로 드러낸다. 자, 6번에 억압된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억압한다. 억압된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억압한다. 자,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을 하기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요. 참 재밌죠? 자, 우선 4, 5, 6번 중에 6번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6번. 억압된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한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난로에 손을 댈 수가 있잖아요. 난로에 손을 대니까 어때요? 뜨거웠죠? 그쵸? 그러면은 난로가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 잠재의식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난로가 뜨겁다는 걸 기억을 안 하면 또 손을 대겠죠? 그럼 계속 손을 대다 보면 손이 타서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근데 기억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난로에 손을 대지 않고 난로를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있잖아요. 10년, 20년이 지났어요. 내가 나이도 들고 어른이 되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난로를 보면 두려움을 느껴요. 난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난로 공포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죠?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결할 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발표 공부도 한번 볼게요. 어릴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회의 시간에 발표를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창피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다음에 내가 발표 준비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한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근데 문제는 10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발표하는 게 두렵고 긴장되고 떨린다면 이거는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되었으니까 치료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치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한다라는 개념은 단기적인 목적이에요. 단기적인 목적. 자, 해결 목적으로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장기적인 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어떤 두려움이나 최근에 어떤 뭐 창피한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준비하는 이건 참 좋은 일이다. 이건 보호 목적이니까. 근데 최근의 일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한참 오래된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고통받고 지금도 두렵고 지금도 밤잠이 안 오고 힘들다면 이거는 보호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 떨림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엊그제 저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인데 발표를 못해서 긴장되고 떨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왜? 앞으로 준비를 더 많이 할 거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내가 떨었던 일 때문에 지금도 떨린다면 이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건 안 좋은 일이죠.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버리잖아요. 4번 보세요. 해결을 안 해버리면은 미해결된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버리면 억압을 하는 거죠. 억압은 마치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억압은 뭐가 된다?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돼요. 화병의 일종이 우울증, 불안증, 대인공포증, 발표 불안증, 무대공포증, 자, 불면증, 과식, 폭식, 암, 당뇨, 고혈압. 여기 다 이제 합병해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서 물이 썩어버리는 것 같은 원리다.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오랫동안 억압이 되어버리면은 마음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썩어서 이렇게 이제 화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만들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자, 억압된 마음은 어떤 식으로 하면 깨끗하게 만들까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첫 만남 환경에서 실컷 이야기한다. 자, 실컷 이야기한다. 시작. 실컷 이야기한다. 자, 첫 만남의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받아주는, 즉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이 사랑이 깃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나의 아픔을,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컷 이야기해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실컷 울고 웃고 소리 지른다. 시작. 실컷 웃고 울고 소리 지른다. 과거에 힘들면 많이 울어야 돼요. 눈물 흘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실컷 울어라. 자, 실컷 웃어라. 자, 분노가 있어서 실컷 화를 내라. 실컷 화를 내고 그러면서 실컷 소리 질러라. 제가 여기 오면 발성훈련을 시키잖아요. 복식호흡 시키면서 소리 지르게 하고 웃게 만들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억압된 엉어리가 많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잠재의식이 심는 독백암시, 운명예찬 그런 걸 이제 크게 외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 느끼시나요? 해보신 분은 알죠?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 이제 장례식 훈련이라는 게 이제 장례식. 자, 관 속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은 나머지 분들이 곡을 해주는 거예요. 실컷 울어주는 거죠.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관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선생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관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의 장례식장이라면 내가 관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아마 그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후회되는 거 없을 겁니다. 출세를 못해서, 일을 많이 못해서 후회되는 거 없을 겁니다.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한 게 아마 후회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가족한테, 사랑하는 부모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항상 1순위를 사람으로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1순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자, 항상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해라. 제가 이제 이런 훈련들 시켜보면은 마지막에는 사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항상 후회하는 게 사람에게 잘못한 거, 이걸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례식 훈련 해보면 이제 실컷 울게 되잖아요. 울게 되면 그 우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치유가 난다는 겁니다. 또 비슷한 그 치유법이 이제 분노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분노치료는 이제 신문지를 막 왕창 가져오게 만들어, 신문지. 자, 신문지를 한 보자기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지를 찢으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망스러운 사람 있죠? 자, 여러분들 고생시킨 사람 있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그쵸?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인생을 너무 잘 사셨네요. 분명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그런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욕을 하면서 신문을 찢는 겁니다. 찢으면서 막 생욕을 하는 겁니다. 쌍욕.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치료법도 있고요. 그 다음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소리 지르면서 웃는 겁니다. 발성훈련, 웃음치료. 네. 이건 우리 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참가하시면 돼요. 자, 소리 지르기 위해서, 웃기 위해서 오십시오. 그러면은 엉어리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체면치료, NLP 치료를 받는다. 시작. 네. 체면하고 NLP 치료를 받으면은, 이 억압된 엉어리를 아주 쉽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만나봐야 됩니다. 과거에 화가 났던 나도 만나야 되고, 상처받았던 나도 만나야 되고, 사랑받지 못했던 나도 만나야 되고, 억울했던 나도 만나야 되고, 자, 다양한 나를 만나봐야 됩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내면 아이를 만나라.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났어. 그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자, 신체를 운용한다. 시작. 신체를 운용한다. 8번에 신체를 보존한다. 신체를 보존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를 운영한다는 개념은 우리 신체 안에는 완벽한 종합 건강 청사진이 있다. 우리 안에는 완벽한 종합 건강 청사진이 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자, 내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어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으면 우리 병원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병원에 안 가더라도 내 몸은 건강해야 되죠. 원래 인간 한 120세까지는 살 수 있게끔 태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신체가 보내는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신체와 래퍼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신체는 가만히 있어도 원래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신체와의 래퍼를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신체는 항상 신호를 보내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빠지면서, 저도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머리가 빠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또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십시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배가 아프면 뭡니까? 배가 아프면 설사가 나오면 음식을,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네요. 당신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세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죠? 숨쉬기가 곤란하다. 자, 폐 기능이 지금 좋지 않군요.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자, 산책을 하시고, 빨리 걷기를 하시고, 뭐 마라톤을 하시고, 그쵸? 계속 뱃살이 늘어나고 체지방이 늘어나요. 이거 뭐예요? 탄수화물 중독돼 있네요.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혹시 그러십니까? 자, 탄수화물이 땡긴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자, 스트레스는 어디서 받아요? 머리에서 받죠. 자, 머리에 생각이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는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 것을 먹고 싶은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초콜릿이나 단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자, 몸은 이렇게 신호를 다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은.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 몸은 알아서 건강한 상태로 가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지금 감기가 일주일 동안 가고 있는데, 저는 자연 치유하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내 몸이 알아서 치유를 하게끔 가만히 놔두는데, 어쨌든 조금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제가 이기겠죠? 어쨌든 자, 감기라는 것도 보면 좀 더 많이 휴식을 하고 과로하지 말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건강할 수 있는 모든 종합 건강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또 보존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무의식은 우리를 보존하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은 코나 눈을 다칠까요? 이마나 다른 쪽을 다칠까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눈이나 코나 중요한 기관은 피해서 다친다는 겁니다. 제 얼굴을 잘 보면 여기 흉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 혹시 아시는 분? 몰랐죠? 제가 이야기하기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기. 표 안 나요? 옛날에는 흉터가 컸어요. 옛날에는 그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비포장도로에 돌이 많았죠. 이른바 신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골에. 신장로가 무슨 뜻인지 알죠? 몰라요? 우리 시골 사투리인가? 신장로에서 막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 아주 뾰족한 송곳 같은 그 돌에 부딪힌 거예요. 막 부딪혔는데 여기가 이제 움푹 파였죠. 시골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그냥 된장을 막 탁 달라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흉터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흉터가 어떻게 이마에 났을까? 눈에 부딪혔으면 눈이 실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지만 눈은 부딪히면 안 돼. 눈을 피해서 다쳐야 돼. 아마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면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렇게 눈은 멀쩡하고 이게 이마가 흉터가 있다.
이게 바로 보존이거든요. 보존. 나도 모르게 중요한 부분을 보호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뒤로 제치죠.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은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죠.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나를. 자, 그런 기능들이 신체에 다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고도의 도덕적인 존재. 시작. 고도의 도덕적인 존재. 자, 고도의 도덕적인 존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어릴 때에 주관적인 도덕성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자 한다. 이거는 주관적인 도덕성입니다. 객관적인 도덕성이 아니에요. 자, 어릴 때 주관적인 도덕성을, 주관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죽을 때까지 지키고자 한다. 자, 일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빈농의 아들이 있었어요. 빈농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지주에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시골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땅을 많이 한 50마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분들한테 땅을 대신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농사 지은 그 벼를 대신 이제 땅값을 갚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일반 소작농들. 이제 소작농의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실컷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생 다 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추수를 했어요. 근데 농사 지은 그 수확량의 절반을 그 지주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야, 고생은 우리 아버지가 다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반을 가져가지? 도둑놈이네. 그래서 어떤 도덕성 행위냐면은, 부자들은 도둑놈이야. 부자들은 못됐어. 부자들은 탐욕스러워.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저런 부자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그 애가 나이가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나는 부자가 안 돼. 느낌으로,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좀, 어떤 탐욕과, 죄책감과, 어쨌든 좀 불결한, 나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어릴 때의 그 주관적인 도덕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NLP를 통해서 이제 어릴 때 그 기억을 떠올려주고, 맞아! 아빠가 진짜 고생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지주가 절반을 빼앗아간 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어린 너가 볼 때는 충분히 잘못됐다는 게 당연한 거야. 부자들은 그 나이 관점으로 본다면 탐욕스럽고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사람을 착취하는 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지금은 그때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 21세기는 그때와는 다른 시대야. 그리고 너는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지금은 나이가 40대야. 지금 21세기는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돼. 왜? 문화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외국 유학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워야지. 옛날에는 누구나 못 살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아파트 생활하고 누구나 다 도시 생활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값지게 쓰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자, 가치 있는 꿈을 실현한다면 돈은 정말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치료를 할 때. 그래야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것도 옛날에 치료를 제가 했던 사례인데,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많아요, 군인들이. 군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포천에 있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자들이 싫대요. 남자들이 싫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여성스럽다는 자체가 싫은 거지. 난 여자답지 않게, 남자, 여자와 관계없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꾸미지도 않고요. 좀 털털하고, 여자, 남자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머리 모양과 커튼 머리와 청바지와 티와 뭐 이런 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왜 이렇게 화장하는 게 싫은지 모르겠다고. 자, 치마 입는 게 너무 어색하대요. 길고 이런 게 너무 싫고, 머리 짧게 잘라야 된다는 거죠. 막 선모서마처럼.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이제 한번 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쁜 교복 치마를 입고 예쁘게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군부대 군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을 향해서 성적인 농담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성적인 농담이 너무 치욕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그 수치심 때문에 그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예쁘다는 것은, 내가 여성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 남자들한테 희롱당하는 것이다. 난 이게 싫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치마를 절대 안 입었대요. 항상 체육복 바지 있지 않습니까? 긴 체육복 바지를 입고 학교에 가서 교복 치마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항상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자, 남자 여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화장도 안 하고 다녔다는 거지. 그걸 이제 한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장하는 것도 싫고, 뭐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싫고, 특히 치마를 입는 건 너무 싫다는 거죠. 자기가 결혼도 하기 싫대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이제 군부대 군인들이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수치심을 준 것은, 그거는 군인들이 잘못한 거지 너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뭐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남자들 중에서도 괜찮은 남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데, 그때 마침 군인들 중에 질이 나쁜 군인들이 나한테 그렇게 놀림을 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는 생각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 지금 어린 아이가 아니고 지금은 나이가 30대인데 여자답다라는 거는 여성스럽게 꾸밀 줄도 알고, 화장도 할 줄 알고, 치마도 입을 줄 알고, 또 필요하다면 결혼도 하고, 그게 행복하지 않겠냐, 생각을 바꿀 수 있겠냐. 바꿀 수 있대요. 그렇게 치료를 했어.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결혼도 하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도덕적인 어떤 주관성입니다. 이제 주관적인 도덕성. 주관적인 도덕성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다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바꾸는 게 좋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좀 이야기하고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무의식의 기본 원리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1부를 끊고, 나머지를 2부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